자, 11월 10일 거시경제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3차 중간고사 결과는 공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해 보기 바라고, 상당한 많은 문제는 지난 2차하고 같은 문제였는데도 실제 성적은 물론 2차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답을 못한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내시험은 대부분 이제 누적입니다. 누적이라는 것은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시험 문제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중간고사 문제 중에서 이해를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아주 중요한 거니까 시험 문제로 낸 것이고, 그래서 이 수업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해서 꼭 이해를 해서 기말고사에도 정답을 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술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이미 서술 문제가 5개인데 3문제는 지난번 나온 문제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줬는데도 그 답을 제대로 안 적은 학생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보면 이런 서술 문제를 내면 서술에서 요구한 답이 아니라 그냥 서술에 나와 있는 단어 몇 개를 보고 그냥 자기 아는 것만 쭉 적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무리 맞는 내용을 적어 놓더라도 그거는 득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거 자기 아는 거 문제하고 관계없는 것을 답을 아무리 많이 적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답을 해라. 그러니까 서술 문제는 처음에는 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넓은 이 면적을 채워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렇게 안 막막하도록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하라라는 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나도 체증하기가 편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을 답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년 대공황 원인을 설명하라가 아니라 원인을 총 수요의 3개 부문별로 각각 설명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공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일반적인 경기 불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올린 것 같은 그런 답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답은 다 그냥 오히려 감점을 해야 됩니다. 이거 0점도 아니고. 자, 총수요 3개 부분이라 총수요라는 것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순수출은 빼고 나가지고 3개 그러면 앞에 3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소비 부분에서는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사람들이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소비가 줄었다. 투자 부분에는 투자가 줄었다. 이건 전혀 답이 안 됩니다. 투자가 줄었다. 왜 줄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투자가 줄었다, 늘었다. 그거는 전혀 답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투자가 왜 줄었는지.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어떤 이민의 추세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의 수요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서 투자가 줄어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금난에 따라서 기업이 망하고 은행이 망함으로써 자금난이 더 심화돼 가지고 투자가 더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나쁘면 재정은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금 같은 것이 이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순이익에 따라 가지고 비율을 받기 때문에 경기 악화에 따라 가지고 조세 수입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줄어들었는데 균형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세금이 줄어드니까 정부 지출도 줄였다. 이렇게 그 상황에 따른 정확한 원인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정부 지출 줄어들었다, 소비 투자 줄어들었다, 이것은 전혀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12번, 13번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장 전체를 다 요약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장 전체에 대한 내용. 실제적으로 이 장 전체, 그러니까 이 장이 아니고 이 거시경제학 내용 전체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용적인 목적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경제가 나빠질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을 어떻게 해야, 거시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은, 거시경제 정책 수단은 재정정책, 조세정책을 포함한 재정정책과 그 다음에 통화정책 또는 금융정책이라는 그 두 가지죠. 그죠?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 요약해보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 ISLM 모형,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각각 비교 설명해보라 하는 거죠. 자, 재정정책의 효과. 정책의 효과는 효과가 뭐냐라는 거죠. 정책의 효과는 딱 한 변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는 Y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용이나 아니면 Y에 대한. 이게 고용이나 Y를, 고용을 늘리거나 Y를 늘리냐 아니면 줄이냐, 이걸로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다른 거는 뭐 물가가 뭐고 이자율이 뭐고 그런 거는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과정에 있는 문제고 때에 따라 뭔가 반대로 해석되는 것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은 소득을 늘리느냐 고용을 늘리느냐, 그것이 정책의 효과가 여부입니다. 정책을 하면 뭐든지 변하긴 변합니다. 근데 아무거나 변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죠. 오히려 잘못 변하면 뭔가 하면 더 부작용이 되는 셈이죠. 뭐든지 정책 효과 그러면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고 정책을, 엉뚱한 정책을 하고 효과 있다고 주장하는 뭐 지자체들 아니면 국가도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 잘못된 겁니다. 결국은 정책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은 목적, 최종 목적, 거시경제 정책의 최종 목적은 고용을 늘리고 실업률을 낮추고 그 다음에 Y를 높이는 겁니다. 물가도 중간 목표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도 사실은 뭔가 그걸 하기 위해서 물가를 잡는 거죠. 물가도 최종 목표는 안 됩니다. 최종 목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이야기할 때 딴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Y에 대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이 세 모형 가지고,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 가지고 몇몇 학생들은, 꽤 많은 학생들은 이거를 ADAS 모형으로 오해를 했더라고요. 이건 ADAS 모형은 아닙니다.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은 소위 케인즈 승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냈던 모형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거하고 ISLM 모형, 먼델 플레밍 모형. 각각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재정 정책이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죠. 뭐 이거 두 개는 당연히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이걸 비교 설명하라는 것은 효과의 크기를 보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크지만 ISLM 모형 하게 되면 구축 효과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준다라는 거죠. 줄고. 그 다음에 먼델 플레밍 모형 간다 그러면 없어집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재정 정책이 특히 뭐랄까, 변동 환율제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변동 환율제를 쓰고 있죠, 대부분 나라들이. 그러니까 현황으로 보자는 거죠. 여기서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ISLM 모형, 여기 균형 소득 결정 모형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큰 걸로 나타나는데, 성수 효과 때문에. ISLM 모형으로 간다 그러면 이자율 상승 때문에 투자가 줄어가지고 효과가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투자는 그대로 있다 그러더라도 이자율이 변화 없으니까 환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성수 효과가 몽땅 다 없어져 버립니다. 거의 0이 되어버리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점점점 현실적인 모형이 되면, 가상적인 모형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가까워진 모형이 되면 재정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라라는 거죠. 모형적으로 봐서. 실제 이제 가장 현실적인 모형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 금융시장도 있기 때문에 국민 소득 결정 모형은 아니고,
ISL의 모형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개방경제죠. 개방경제에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는 것이 뭐 대부분 지금 선진국들의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맞는 모형이 이 모형이죠. 먼델 플레밍 모형 중에서 고정환율제도 아니고 변동환율제 모형. 그게 현실에 제일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재정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이 세 모형 중에서 이게 제일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효과가 없다. 라고 교과서에 따르면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과서를 따른다 그러면. 물론 이제 대국 모형, 소국 모형, 뭐 우리나라가 대국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몇 명 있긴 있습니다. 대국은 아니죠. 대국은. 그러나 이제 완전 소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대국적인 요인까지도 고려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계 경제 뭐 그래도 한 GDP 규모로 한 12 정도까지는 뭐 그 근처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옛날에 비해서는 대국이 됐지만 지금 현재 대국이라 그러면 세계적으로 대국 모형으로 봐야 되는 것은 뭐 한 네 나라 정도입니다. 네 나라 정도. 그러니까 미국, 중국,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일본, 이 네 나라 정도죠. 그러니까 유럽도 개별 국가로서는 대국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힘들지만 유럽은 국경이 거의 없고 한 나라로 뭉친 꼴이 되기 때문에 그 EU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를 볼 때 GDP 규모로 봐가지고 미국, 일본, EU가 거의 거의 덩치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은 제일 컸지만 미국하고 일본하고 EU하고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뭐 일본이 많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환율이 많이 일본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의 규모가 달러로 봐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대국은 아니고 대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국으로 보기 무리가 있고 그러나 이제 뭐 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소국 개방경제 모형에 그 다음에 변동환율제 모형이다. 그러면 재정정책은 완전히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지만 그러나 뭔가 뭐 완전한 소국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조금 효과 있다. 뭐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정정책의 효과는 환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외부로 유출된다. 라는 것이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교과서 내용입니다.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뭐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대부분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 ISLM 모형 요것만 공부를 해가지고 재정 정책은 승수 효과가 있다.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이제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요까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형까지는 폐쇄경제 모형입니다. 폐쇄경제 모형이고 개방경제로 간다고 하면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제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죠. 뭐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는 통화가 없기 때문에 그건 빠지고 ISLM 모형과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 각각 비교 설명해 보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ISLM 모형에서는 LN 커브가 통화량이 늘면 LN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있고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정환율제는 효과가 없죠. 그 정책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변동환율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나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정책에 대한 이 두 문제를 합쳐본다 그러면 정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현재 경기가 나쁘다. 국가가 뭔가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정책은 뭐냐 그러면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없고 통화금융정책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 통화금융정책으로 뭔가 하면 이 경제를 불황으로 빠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정책이 그거다라는 이야기죠. 한국은행이 오히려 그 정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는 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페드가 어떻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어떤 정책을 했다. 그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그 경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페드 의장을 경제 대통령.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현 대통령보다 힘이 더 세다라는 거죠. 힘이 더 세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이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 가지고는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을 페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화정책. 그래서 통화정책이 그만큼 그래도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통화정책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정정책에 대해 가지고 쏟지 말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통화정책이다 라면 돼. 자,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는 경우, 그건 여기 이야기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ISLM 모형에서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그러면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습니다. 이자율이 굉장히 낮다. 0%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돈을 아무리 더 찍어도 이자율이 더 안 떨어지죠.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델 플레밍 모형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방경적이 뭐 고정환율제 있으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장기적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제 유일하게 경제정책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통화정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노 프리 런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뭐냐? 장기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통화량을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앞에 것이 전반부에 쓰셨죠. 인플레이션이 이야기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결국은 통화 증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야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했던 늘어났던 통화를 환수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남아있으면서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겁니다. 즉 장기적인 비용을 따진다 그러면 아무런 정책도 효과가 없어요. 비용 편입 분석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정책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장기를 따질 만큼 여유가 없을 때라면 필요한 거죠. 그 먼 장기까지 안 보고 지금 당장 뭐 난리가 났다. 그러면 뭔가 하면 그 난리를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정책을 쓰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정책이 통화정책이다 라는 것이고, 난리가 수습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환수하면 물가가 안 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말은 쉽죠.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와 같은 그런 풀린 돈을 환수하면 이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안 생길 수 있다. 다시 이제 원리치를 낮출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환수하는 과정에서 정책 효과에 딱 반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거시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마저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또 반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재정지출을 줄이면 Y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재정지출을 늘리가 Y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만큼 똑같이 뭔가 재정지출을 줄이면 Y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밑에도 이거죠. 늘어난 더 증발했던 더 추가로 공급했던 통화량을 환수한다 그러면 그만큼 이자율이 오르고 투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참 이 진퇴양난이죠. 가만히 놔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는 것까지 안 번지기 위해서 푸른 돈을 회수하게 되면 다시 Y가 줄어드는. 그게 정책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뭔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기대사항은 워낙 이제 비상시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인플레이까지 야기할 정도까지는 안 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풀어가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환수는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게 Y를 크게 줄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긴 시간에 환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만이 인플레이션을 안 가는 거죠. 너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았다. 그런 경우에는 급격하게 환수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 대표적인 게 1970년대 말에 소위 폴 보크 쇼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석유 파동과 늘어나는 유동성,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폴 보크가 강력한 긴축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늘어났던 돈을 회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회수를 하게 되니까 희생률이 그렇게 높아졌다라는 거죠. 뭐 예상보다는 안 높았지만 어쨌든 경제가 뒤로 퇴보를 하는 겁니다. 즉 정책에 대해가 전체적인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보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그다음 비용이 뭔지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비용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비용을 누가 대느냐라는 문제죠. 재정정책이 만약에 효과가 오늘 배우겠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정책은 또한 남는 것이 엄청난 비용입니다. 효과가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은 그만큼 국가 부채라는 게 남는 거죠. 그럼 그 국가 부채는 누군가는 지불하는 겁니다. 그 부채를 나중에 지불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부채가 쌓여가지고 더 이상 부채를 더 못 낸다든지 갚아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 갚는 과정이라는 것은 재정 지출이 반대로 주는 겁니다. 역재정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그때는 경기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경기, 지금 현재 경기를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미래의 경기를 가지고 써버리는 거죠. 당겨서 써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 부채를 만드는 꼴입니다. 자, 그게 12번, 13번 문제. 다시 한번 차근히 한번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라. 이거는 검색 가지고 검색 엔진 쓰는 사람들이 꽤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걸 참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교과서 나온 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검색 엔진에서 뭔가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풀어난 애들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만은 뭐 쉽게 슬라이드 한두 개에서 딱 이야기했죠. 고정환율제의 장점이라는 것은 환율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출입이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수출입하는 기업들이 뭔가 하면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경제활동, 생산활동, 판매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일 장점입니다. 그게 환율, 고정환율제의 제일 장점이죠. 그러나 단점은 그 고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배웠죠. 통화정책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책 수단을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게 단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변동환율제의 장점, 단점은 딱 그 반대입니다. 변동환율제의 단점은 환율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환위험에 노출된다. 아무리 기업들이 뭐 기술 개발 잘하고 품질 관리 잘하더라도 환율이 예상 밖으로 변하면 갑자기 뭐 적자를 볼 수 있다.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환위험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위험, 그게 단점이고, 반면에 장점은 아까 말한 그 묶여있던 통화정책이 풀려나와가지고 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 뭐 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이 고정에서 변동으로 가는 과정에서 뭐 그 이야기를 검색해서 적은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변동환율제를 하게 되면 이 잘못 고정해가지고 환율 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된다. 시장에서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소위 뭔가 하면 항상 적정 환율 수준으로 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문제들이 없다.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장점은 장점입니다. 장점이고 그거는 이제 국제금융에서 다루는 당연한 그 장점이죠. 근데 거시경제에서 보는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통화정책 차원이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이건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 해주는 것들도 다 이야기하는 것도 다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거시경제학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일 큰 이슈가 이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럼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두 가지 부분에서 총수요, 총공급 부분에서 다 발생한 겁니다. 총공급 부분에서 발생한 것을 우리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총수요 부분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디맨드 풀, 그러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총수요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부분 통화량이 있는 겁니다. 통화정책.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주가가 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것도 이제 통화정책,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그 자산 가격 거품이 생긴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원인이지만 자산 가격이 거품이 생겼으면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됐으니까 또 수요가 는 거죠. 그래서 이 어쨌든 총수요에서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 요인은 통화량이 는 것, 유동성이 많이 늘었다. 즉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나라들이 어떻게 이 불황 때문에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이자율을 거의 정책금리를 0%로 낮추고 거기다 그치지 않고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통화량을 엄청나게 지금 쏟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 그러니까 직접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산 가격 거품을 통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거기서 수요를 끌어들이는 것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등등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이 총 수요 부분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총 공급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공급망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 뭔가 만들어져 가지고 소비자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 지금 곳곳에서 삐그덕 되면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항상 수급입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소 공급이 주니까 요소수 가격이 뭔가 하면 10배까지 오르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뭐 그냥 물 가격, 물보다 싼 가격이었는데 그냥 물 가격이었죠. 물 가격이 요소수였는데 이 가격이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것도 공급망량이죠. 공급을 안 해주니까. 보통은 평시라 그러면 뭐 다들 뭔가 예상되는 대로 다 공급이 이루어지고 수입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패킹해가지고 완제품으로 팔고 이게 다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뭔가 어디서나 덜커덕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생긴 게 이런 걸 또 너무 정치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 뭐 중국이 뭐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 아니,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세계적으로 뭔가 하면 이 지금 공급망 때문에 가격이 다 엄청 올랐어요. 요소수 가격이 지금 올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배, 3배 정도 올랐어요. 3배, 4배. 그러니까 최근 한두 달 빼고 그 전까지만 알아도 서너 배 올랐습니다. 한 2~3배 오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뭔가 하면 다른 나라들이 더오를 거다 싶으니까 막 사재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달에 인도가 세계 최대 요소수 소비국인데 인도가 중국 요소수를, 그러니까 요소수 원재료를 평시에 비해 가지고 한 4배 정도 수입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뭔가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부족해 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뭔가 요소 비료도 만들고 여러 산업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수입 제한을 한 겁니다. 어떤 나라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이죠. 이거 다 공급망의 문제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정상화된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런 가수요 아니면 소위 투기적인 수요 이런 것들이 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요동이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 와중에서 뭔가 하면 인도는 그래도 재빠르게 먼저 움직인 것이고 우리는 하다가 지금 이렇게 제일 지금 당한 꼴이죠. 그럴 때 이제 그걸 잘 관리 못하는 뭐 국가의 책임이 크죠. 크긴 크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공급망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급망. 그게 이제 뭐 요소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뭐 지금 현재 이제 이 쇼핑 자체가 문제가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에 선적해가지고 배로 물건 실어내는데 지금 그 운임료가 뭔가 하면 평소에 비해 가지고 5배, 1배 올랐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뭔가 하면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다가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다가 다시 코로나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일하러 와도 됩니다. 그런데도 안 가는 거죠. 그게 뭐 최저임금제를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많이 더 받아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쉬다 보니까 뭔가 하면 좀 적게 받고 좀 쉬지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변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이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계기에 뭔가 하면 직장을 딴 데를 찾아볼까 이런 사람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큰 충격이 생기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이제 새로운 평상시 같이 뭔가 하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이것들이 지금 이제 다 삐그덕삐그덕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망이죠. 여기다가 이 와중에 뭔가 하면 뭐 또 정치적인 부분,
뭐 중국하고 호주하고의 석탄 문제, 철강 문제에다가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가세하게 되니까 이제 공급망이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공급망에 애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 세계 경제가 서로 잘 코디네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디네이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최소한 경제는 안 망칠 정도로 가야 됩니다. 정치는 정치로 끝나야 되지 정치가 경제까지 불똥이 튀면 이거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국민들이 다 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도 정치를 정치로 해결하지 않고 이 관세 같은 거 그런 거 경제 보복 수단으로서 서로 치고받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게 쌓이는 겁니다. 호주하고 중국도 그런 것이고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뭐 그래 됐던 것이고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도 사실 과거 그런 게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공급 부분 그러니까 공급 부분에서 일단 공급망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서 모든 비용과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 원인 그것을 설명해 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질문. 만점은 45점이고 평균이 한 20점. 그러니까 2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한 11점. 물론 이제 2차는 점수가 조금 더 만점이 낮았습니다. 3차는 문제가 2개 더 추가됐죠. 배점은 조정했지만 문제가 2개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게 되고 혹시나 채점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이름과 그 다음에 문제 번호를 우리한테 보내주기 바랍니다. 뭐 채점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아직도 지금 3차까지 왔는데 이 시험 결과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채점되어 있을 때 뭔가 하면 채점 결과 OX는 믿지 말아요. OX는 그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채점한 겁니다. 컴퓨터는 뭔가 하면 굉장히 고지식해가지고 뭐 이상한 것을 조금 여기들이 공간만 하나 있어도 다 X로 칩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다 손으로 다시 채점한 겁니다. 그래서 OX 있는 점수가 아니라 왼쪽 편에 있는 내가 몇 점 중에 몇 점 받았다. 그 점수를 봐야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채점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문제당 득점수하고 그 다음에 총점하고도 다시 비교를 해봐요. 물론 컴퓨터가 그걸 틀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합산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점수입니다. 자, 질문 있나요? 자, 질문이 없으면 이제 수업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남은 부분입니다. 19장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 남은 부분. 두 번째 파트죠. 두 번째 파트. 자, 앞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로 한 것이 국가 부채라든지 아니면 재정 적자, 흑자, 재정 규모를 숫자를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숫자 하나로서는 그게 숫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걸 했죠. 한 4가지 정도.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도 잘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뿐만 아니라 재산의 변화도 같이 봐야 된다. 뭐 그런 등등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고려해 가지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뭐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채를 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국가 부채, 정부 부채를 보는 시각의 문제죠. 국가 부채라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이 교과서에 있는 국가 부채, 국가가 아니라 정부 채무라고 이야기하죠. 정부 부채, 정부 채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념 자체가 그거죠. 이게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국가 부채라 그러면 국가의 누구의 부채냐? 정부의 부채일 수 있고 기업의 부채일 수 있고 아니면 가계의 부채일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른 겁니다. 다르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기업부채, 가계부채에 대해서 다루진 않습니다. 단지 정부부채.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 세계 통계는 중앙정부 부채만을 봅니다. 보지만 이제 앞에 이야기는 뭐 중앙정부 부채가 아니라 지방정부 부채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부 부채고 사실 정부 부채 아니고 가계부채, 기업부채도 문제죠. 문제인데 사실은 기업부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이 굉장히 시장에서 잘 뭐랄까 조정이 된다 아니면 징벌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장에서 뭔가 부채가 많아가지고 유지가 불가능한 기업이라 그러면 당장 부도가 난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대마불사 너무 큰 기업이 부도가 나면 경제가 흔들흔들 된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의 뭐 흥다 부동산 그룹 있죠, 그죠? 그것의 부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신문에 장식을 했는데 뭐 어떻게 어느 정도 관리하는 선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죠. 그래 큰 거라면 문제인데 뭐 그 정도 그건 이제 엄청나게 큰 거니까 문제인 거죠. 어쨌든 그래도 뭔가 하면 부도가 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기업은 그냥 부도가 나면 부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98년 금융위기 때 대우그룹이라는 소위 3대 재벌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도는 기업이 잘못 경영되면 그렇게 부도가 나는 것이고 시장 디스플레이인 거죠. 그 다음 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알아가지고 잘 관리를 하는 것이고 잘못 관리하면 그건 기업의 책임이죠. 책임이고 그 책임 자체가 이제 국가 전체에 오는 불똥이 튈라 그러면 그건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뭐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사실은 이제 뭐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뭐 개인이 부채 빚을 지봐야 얼마나 질 것이면 그게 뭐 그런 사소한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요즘엔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돼요.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입니다. 정부 부채, 기업 부채보다는 더 큰 문제가 가계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세 주체를 이야기하면 세 주체 중에서 기업이 제일 좋아요. 부채가 제일 적습니다. 기업은 물론 이제 기업 간에는 차이가 크지만 전체로 본다 그러면 기업은 부채보다 재산이 더 많은 판입니다. 오히려. 물론 일부 대기업이 대부분 그걸 구성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이 너무 실적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뭐 실적에 따른 흑자 아니면 재산 이게 이제 자산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전체로 봐가지고 기업은 뭐 오히려 제일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국가부채도 지금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더 큰 논란이고 걱정이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한 지난달부터 적극적으로 한국은행과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가계부채를 더 안 늘리고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나서고 있는데 더 커지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부분에서 다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죠. 정부 부채죠. 그래서 정부 채무를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진정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보면 여기 크게 나눠보면 이제 두 가지 견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 견해, 리카디안 견해. 전통적 견해라는 것은 실제 지금 교과서에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채무가 발생했다. 왜 채무가 발생했느냐 그러면 재정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통화정책 때문에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통화정책은 돈을 주면 준 만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채권을 팔아가 돈을 환수하면 끝입니다. 복식복이 원칙에 따라 가지고 부채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자산과 그 다음 부채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캔슬아웃 돼버려요. 그런데 국가부채, 행정부의 부채는 그냥 부채로 쌓이는 거죠. 재산 없이 부채만 쌓이는 거죠. 그 재정정책의 결과가 정부 채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전통적 결여라는 것은 재정정책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재정정책 효과.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겁니다.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것이 이제 리카디안 견해. 이 장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정부 채무가 진짜 문제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 견해로는 뭐 지금 아까 시험 문제에서 정리를 했는데 딱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Y가 늘고 U가 준다. 정부 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Y가 늘고 U가 준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ISLM 모형까지 붙습니다. ISLM 모형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단계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만 뭔가 하면 이게 좀 묵직한 부분이 있어요. 요게 ISLM 모형을 더 나가서 먼델 플레밍 모형을 본다 그러면 개방경제 모형에서는 Y의 영향을 못 줍니다. Y의 영향을 못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제작이기 때문에 뭐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효과는 조금이라도 효과는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 거지만 나라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단계에서는 이거 효과가 있다 그러지만 단계에서마저도 개방경제 소국에 가까울수록 효과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로 가면 당연히 효과가 없죠. Y와 U는 자연율을 복귀하는 거죠. Y바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자, 재정정책은, 그러니까 국가부채는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더라도 뭔가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거야 뭐 좀 비용을 쓰더라도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할 일을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아예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자율만 오르고 투자만 주는 그런 결과가 야기된다. 최종적으로. 개방경제에서는 또한 환율이 오르고 수출이 줄어든다. 어쨌든 구축 효과죠. 밀어내기 효과가만 발생하고 결국은 Y는 자연율로 간다. 최장기 더 봅시다. 최장기는 여러분들이 이 책 전반부에서 배웠습니다. 전반부에서 성장이론, 솔로 모형이라는 것이 최장기론입니다. 경제성장 모형으로 봐가지고는 이 정부 지출이 늘고 국가 부채가 쌓이면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경제가 더 나아져진 1인당 소득을 갖는 새로운 안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저성장이 지속된다는 거죠. 국가 부채가 는다 그러면 자본이 죽는 겁니다. 자본양. 자본은 뭔가 하면 거기다가 투자가 더한 것이죠. 투자가 더한 것이 자본량인데, 사실은 국가 부채가 는다는 말은 그 자본량이 뭔가 하면 네토 자본으로는 부채만큼을 다시 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도 뭔가 하면 투자가 죽는 거죠. 투자가 준다 그러면 거기서 자본 느는 속도가 준다라는 거죠. 그 전에 비해서 느는 속도가 준다 그러면 결국은 1인당 자본량이 줄게 되는 거죠. 아니면 늘어나는 속도가 준다. 그렇게 되면 성장 모형에서는 1인당 소득을 갖는 새로운 안정 상태까지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자본주의라는 이야기는 그거죠. 자본이 많아야지 성장을 한다. 자본이 많을수록 부자가 더 부자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자본이 많을수록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를 많이 내고,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많이 해서 국가 부채가 쌓인다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본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 전체적인 경제 모형을 본다 그러면 국가 부채라는 것은 안 좋다, 부작용이다. 경제에는 전혀 뭔가 하면 좋은 효과는 아주 단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조금 있다. 그리고 최장기로서는 소위 성장 동력을 깔아먹는 그런 안 좋은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경제학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다. 단기도 무조건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방 경제에서는 굉장히 효과도 없다는 거죠. 아주 한계적인 효과밖에 없다. 그러면서 뭔가 부채는 이렇게 많이 쌓이는 거죠. 이게 소위 재정정책, 국가 부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반적인 견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통적인 이런 일반적인 견해보다 더 옛날 이야기가 리카디안 견해입니다. 리카디안 견해는 19세기 20세기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90년대 80년대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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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이 리카드란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경제학 학설사 뭐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옛날의 경제학자 첫 번째가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 다음으로 드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데이비드 리카드죠. 두 번째로 옛날 할아버지 경제학자가 주장했는 건데 최근에 배로 의해 가지고 이게 다시 뭔가 하면 부각이 된 이론인데, 리카디안 등가, 이게 왜 등가냐, 이퀴벌런스냐라고 하면 여기 따르면 단기에서조차 채무를 통해 조달된 조세삭감은 소비, 총저축, 실질이자율, 투자, 순수출 혹은 실질 GDP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세금을 깎아주는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 세금을 안 깎아주는 재정정책은, 세금을 안 깎아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채무를 통해 조달된 재정정책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균형 재정정책도 있어요. 정부 지출을 늘리는 대신에 그만큼 세금을 더 걷는 거죠.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쓸 일이 많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긴급재난지원금, 아니면 뭐 또 새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뭐 방역 무슨 지원금,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소위 부채를 더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로 먹으니까 그냥 세금을 더 걷어갈 수 있습니다. 세율을 올려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게 이제 균형 재정 정책입니다. 균형 재정을 유지한 균형 재정 승수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ISLM 모형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보라고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가 있는데, G가 늘고 똑같은 액수만큼 T가 늘었습니다. T를 늘려가지고 그만큼 G를 늘린 거죠. 그러면 CIG 중에서 G가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IS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실제 뭔가 하면 T도 늘었죠. T는 어디냐 그러면 소비 안에 있죠. 소비 안에 가처분 소득 안에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이 늘면 그만큼 소비가 주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액수만큼 줄지는 않죠. 줄지는 않는데 조금 차이 납니다. 조금 차이. 그만큼 줄게 돼가지고 결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채무로 통해 조달된 재정정책에 비해 가지고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IS 커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 훨씬 적다라는 거죠. 조금 이동합니다. 조금 이동한다 그러면 Y를 높이는 효과는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 부채는 안 넣으니까,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건 아니니까 후대한테 부담을 주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쓸 일 있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뭐 그거야 그때 뭔가 하면 현재 국민들의 뭔가 하면 합의 문제죠. 합의에 따라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더 쓰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세금을 줄이고 덜 쓰자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못할 후대들 재산을 뺏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채무를 통해 조달하는 조세 삭감은 소비 이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죠. 그게 리카도의 주장인데, 왜냐하면 지금 세금 깎아줘 가지고 돈 줬다, 긴급재난지원금 줬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둘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채무로 조달된 현재 조세삭감이 현재 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조세증거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국가가 뭔가 하면 빚을 낸다고 해봐야 다음에 어차피 갚아야 될 것이다.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깎아줘봐야 다음에 그만큼 더 걷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부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옛날에는 국가는 균형 재정을 거의 철칙으로 지켰습니다. 케인즈 이전까지는. 190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는 균형 재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해 적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더 걷어가지고 적자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하고 다른 좀 옛날 이야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조세삭감은 소비자의 후생을 정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늘리는 대신에 미래 조세 채무를 갖기 위해서 삭감된 조세를 저축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가지고 갈 거. 나중에 돈 내라 세금 더 얻을 때 없을 걸 대비해 가지고 저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 그러면 돈 더 줘봐야 꼼짝을 안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당연히 효과가 없게 되겠죠. 이게 이제 리카디안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저축은 정부 저축 감소분만큼 증가하므로 총 저축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저축이 그만큼 줄어가지고 재정 지출이 늘어가 정부 저축이 줄었다. 부채를 발행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그대로 민간 저축으로 이전해가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총 저축은 변화가 없는. 그래서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리카디안 등가, 리카도의 주장입니다. 뭐 이게 굉장히 뭔가 하면 뭐 무슨 황당한 이야기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몇 차례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일반 국민 대상으로 2번 지급됐는데도 그거마저도 한시적 돈으로 지급됐죠. 한시적 돈이라는 것은 2달 내에 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4차 같은 경우에는 10월달까지 다 써야 됐죠. 10월달까지 안 쓰면 그 돈이 날아갑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10월달까지 왜 쓰게 만들었냐? 하면 이 리카디안 등가 같은 행동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써야지 그냥 돈을 더 준 것 아니라는 거죠. 저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축하지 강제적으로 저축 못하도록 만든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정책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리카디안 등가를 고려했는 정책,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고려해가지고 만든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보면 뭔가 하면 이게 안 먹히더라라는 얘기죠. 리카디안 등과 같이 현실은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재정 정책이 조금은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은 실제 그만큼 사람들이 꼼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준 만큼 그대로 뭔가 저축하지는 않더라. 그 이야기는 리카디안 등가가 틀렸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왜 틀렸냐? 왜 이 논리가 왜 틀리냐? 그러면 몇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가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틀렸다. 틀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러면 왜 틀렸냐? 틀린 데 대한 설명이 3가지입니다. 근시안적인 단견, 차용 제약, 그 다음에 미래 세대에 대한 정가 이런 거죠. 이거는 마이오피아. 단견이라는 것은 모든 소비자들이 그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는 조세 삭감을 뜻밖의 소득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줬는데 2달 내에 쓰더라, 반드시 쓰도록 해야 된다 라고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줬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꽁돈이네 그러고 좋게 쓸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재난지원금 등이 제일 많이 오르는 것이 한우 가격이라고 하죠. 자, 꽁돈 생기면 우리 소고기나 먹자 라는 것이 뭔가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근신안적인 단견을 가진 사람들이다. 경제학자들이 그런 행동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게 그것도 이제 인생관의 차이니까요. 인생관이. 이렇게 경제학자들 같이 뭔가 하면 고지고시 그 짜증나게 뭔가 하면 미래까지 다 따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죠. 아닌데 어쨌든 그런 행동을 근시안적 단견.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리카디안 등가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차용 제약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최적 소비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차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가장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돈을 못 빌리니까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 더 생기면 당연히 더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리카디안 등가가 안 맞는 걸로 나타난다. 3번째는 이제 이 단견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셈인데 지금 세금 깎이면 나중에 국가가 세금을 더 받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지만 그 나중에 언제냐? 내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10년 뒤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언젠가 받아가겠지. 이 소비자들의 조세삭감에 대한 부담이 장래 세대로 전가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세삭감이 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느낄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늘린다. 그러면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냥 쓰는 거죠. 뭐 지금 당장 거둘 건 아니니까 뭐 다음 세대 내 자식이 직접 그 돈을 낸다 그러면 조금 자제하겠지만 그냥 다음 세대라 그러면 내 자식이 누군지 모르죠. 내 자식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좀 내는 건 괜찮고 능력이 없으면 안 낼 테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대한 전가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쓰자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세대 간에 뭔가 하면 재배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뭔가 미래 세대가 우리를 부양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우리는 과거 세대를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억지 주장까지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런 장래 세대한테 이걸 그냥 떠넘기기 위한 이제 이 얄팍한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리카디안 등가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안 맞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실제 팩트에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 있는데 뭐 몇 분인데 데이터 팩트를 봐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논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데 클리어하게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맞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여전히 리카디안 득과 같은 그런 행동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전문적인 부분일 겁니다. 부분이지만 뭐 데이터로는 서로 다른 해석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채무에 대해 가지고 두 견해 모두 완전히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둘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리카디안 이퀴밸런스 같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 거죠. 있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흰것재난 지원금도 2달 내에 쓰도록 강제를 해놓은 겁니다. 그게 다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카디안 등가를 주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재정정책, 국가부채에 대해 가지고 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 지출을 늘어봐야 전혀 효과가 없는데 그거 왜 하냐? 부채를 왜 만드냐라는 이야기죠. 예, 가장 극단적으로 국가부채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러나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수효과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국가가 뭐 하냐? 국가가 뭔가 하면 국민들이 힘들 때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정책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재정정책을 많이 하고 국가 부채를 쌓자라는 이야기죠. 좋을 때 되면 갚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반대하는 사람에게서는 그게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국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한 몇 가지 포인트를 더 보겠습니다. 한 4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 자, 균형 재정과 최적 재정 정책. 자, 균형 재정을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경기에 따라 가지고 조정된, 아니면 최적 재정 정책을 해야 되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공황 때부터 우리 대공황의 뭐 반성을 통해 가지고 지나친 고지시간 균형 재정 고수는 오히려 경기 진폭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경제를 더 악화시키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뭐 최적 재정 정책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거를 균형 맞추는 걸로 고지식하게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뭔가 하면 본물이 팍 터져버려 가지고 제어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은 매년 정부가 균형에 놓일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최적 재정 아니면 경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분모 터지고 나니까 항상 적자입니다. 적자가 나는 일 없죠. 매년 적자가 되니까 뭔가 국가 부채가 계속 더 쌓이는 겁니다. 진짜 대공황 같은 큰일 생기면 뭐 그거야 뭐 그렇지만 그게 아닌 평소에도 뭔가 하면 계속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 안 되니까 뭔가 하면 아예 다시 되돌아가자.
강제로 균형을 하도록 만들자, 적자를 못 만들도록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대공황 공부를 해봤지만 그게 이제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은 생산과 고용의 안정화,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세금을 비교적 일정하게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뭐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좀 길게 보고 해야 되는데 매년 그걸 강제한다 그러면 너무 그거는 그 경제 정책의 뭐랄까 이 능력을 너무 옥죄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재정이냐 최적 재정이냐, 그죠? 대공황을 봤으면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뭔가 하면 이게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제 균형 재정을 강조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항상 뭔가 하면 정치인들은 돈이죠.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뭔가 하면 아무 큰 문제가 없는데도 내 옆에는 실업자가 많고 사람들이 죽겠다는데 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느냐. 지금 뭔가 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는 뭘 하냐. 빨리 돈을 왕창 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죠. 이건 한 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쪽 당도 마찬가지죠. 뭐 50억 원, 50조를 풀자. 여기는 뭔가 하면 뭐 기초 뭐뭐 시리즈 쭉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뭔가 하면 비정상적으로 적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쪽 사람도 뭔가 하면 뭐 50조만큼을 한꺼번에 자영업자한테 돈을 풀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이 당이고 저 당이고 따짐없이 뭔가 하면 정치인들은 다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뭔가 하면 아직도 옛날 초등학교 반장 선거할 때 내 뽑아주면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라고 하는 그 판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게 계속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게 먹히고 국민들을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죠.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 표 찍어주는 그런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뭐 국민이 그런 수준으로 보였겠죠. 보였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뭔가 좀 다 한 번 정도 그런 식으로 한 경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을 한번 보여줘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갈수록 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좀 걱정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재정, 국가 부채 이게 이제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를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세계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정이 금융정책에 미치는 효과. 자, 이게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이야기됐던 소위 무적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재정정책은 화폐 발행을 통해서 조달 가능하자. 국가가 돈 찍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높은 정부 채무는 정책 위반자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많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부채의 실질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동기는 있어요. 유인에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하다면. 실제적으로 1800년대까지는 물론 이제 이 도시국가 단위의 국가였지만 뭐 대표적으로 뭔가 이탈리아에 있는 그런 이제 도시국가들에서 주로 이런 식으로 전쟁 비용을 조달했습니다. 전쟁 때 뭔가 하면 뭐 엄청난 부채를 지죠.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켜가지고 돈을 더 찍어내가지고 그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춰가지고 부채를 청산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했던 짓이죠. 그러니까 부채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돈 발행,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부채의 가치를 없앴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안 그런 게 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옛날에 그 경험이 있고 그게 얼마나 나쁜지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그런 연계관계가 없더라. 재정적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찍는 나라는 없더라라는 거죠. 대부분 선진국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예외적인 나라도 있죠. 뭐 짐바브웨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나라는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돈을 찍어가지고 계속 재정을 조달하다가 지금 돈 자체가 찍어도 사람들이 안 가지고 가죠. 그래서 자국 돈은 그 소통이 안 되는,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갔습니다.
대부분 정부는 지금 이제 대부분 선진국 정부들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완전히 경제를 폭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지금은 이해하고 있죠. 이해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이해는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있죠. 자, 이게 하나의 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 또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와 정치 과정. 뭐, 아까 이야기한 반복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재정 적자 지출을 하는 정책 입안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죠? 정치가들. 정치가들은 적자에 대한 부담이 장래 납세자한테 전가될 것이므로 그들의 지출이 실제로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 부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비정상적으로 낮다. 더 높여도 된다. 미래 세대가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지금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들, 태어나지도 않는 애들이 그걸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뭐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장래 납세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관계가 오래되지 않는다. 여러분들만 해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지금 20대, 20, 30대 이야기 나오는 것이 뭐 표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사표명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말한 대로 지금 초딩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들 한 4, 50년 뒤에 뭔가 하면 경제 주체가 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과정에서 전혀 아무런 의사 결정을 못하고 빚만 그냥 짊어지는 꼴입니다. 이게 이제 정책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항상 강제시키자라는 주장이 여전히 먹히는 겁니다. 여전히 먹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치인들은 싫어하죠. 그러면 저걸 강제한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참 이게 될지는 참 주장만 하는데 참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국제적 차원에서도 국가 부채가 많으면 그 나라는 국제적으로 힘이 없어집니다. 말빨이 안 먹히게 되는 거죠. 뭐 부도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거지꼴이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부채가 많다 그러면 뭐 재정 적자는 무역 적자로 이어지고 이는 해외로부터 차입에 의해 조달하는 거죠. 외국에서 돈을 계속 빌려오는 겁니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에서 돈 빌려오는 거죠. 대규모 정부 채무는 해외 투자자들이 채무 불이행 위험의 증가를 점차 인식하게 되고 자본 도피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채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외국 투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전 나라 부도 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후진국의 현상이 아니라 최근에는 유럽에서 소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같은 그런 나라들마저도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대규모 채무는 국제 무대에서 한 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을 악화시켰다. 그렇게 되면 뭔가 아무 이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국가 채무가 많은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채무에 대한 경제학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자,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